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2026년 4월 2일 목요일 오늘 아침 서울경제신문 1면을 뜨겁게 달군 핵심 기사들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 일면 기사들이 참 굵직한 이슈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독자님, 만약 파티장의 음악이 딱 꺼졌는데 막상 앉을 의자가 안 보인다면 어떨까요? 아, 그 유명한 의자 뺏기 게임 비유군요. 네, 맞아요. 오늘 부동산 시장에 바로 그 의자 뺏기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동의 전쟁이 났는데도 우리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미스터리, 그리고 우리가 매일 타는 카카오 택시가 거대한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위기까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당장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방안부터 좀 짚어보죠. 4월 17일이면 당장 2주 뒤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수도권이랑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겁니다. 원칙적 금지요? 와, 이게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올해만 대략 12,000채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기자님.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건 사실상 집을 팔아서 당장 그 돈을 갚으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압박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죠. 여기서 그 금융당국의 거시적인 목표를 먼저 좀 보줘야 하는데요. 네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도 수치인 1.7%보다 더 낮은 1.5% 이내로 철저하게 묶어두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아, 가계부채 총량을 아예 꽉 쥐어짜겠다는 거군요. 네, 게다가 현재 전체 대출의 한 30% 수준인 정책대출 비중도 20%로 축소하겠다고 완전히 못을 박았습니다. 대출을 강하게 조여서 부채를 줄이겠다는 그 방향성은 참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제가 세부 조항을 보다가 진짜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예외 규정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아, 그 무주택자 관련 조항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를 슬쩍 연장해주고, 특히 무주택자가 2주택을 올해 연말까지 매수하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사실상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상 무주택자들에게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공식적으로 허용해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 가계부채를 잡겠다면서 한쪽에서는 갭 투자를 열어주는 이 약간 모순적인 상황,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겉으로 보면 충분히 모순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지점이 바로 이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핵심 메커니즘이요? 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으로 확 끌어내고 싶어 합니다.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으면 이자나 원금 상환 압박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 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죠. 돈을 못 구하면 팔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시장에 매물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그걸 받아줄 매수자가 아예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매물은 넘치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집값이 순식간에 폭락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거든요. 부동산 시장 전체가 경착륙하게 되면 그 경제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정말 걷잡을 수 없으니까요. 아하, 그래서 무주택자라는 그 우회로를 열어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매물을 던질 수 있는 일종의 퇴로를 만들어주고 무주택자에게는 갭투자라는 자금 조달의 활로를 동시에 쫙 열어주면서 시장의 충격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설계인 셈이죠. 와,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게는 음악이 꺼졌으니까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라고 등을 떠밀면서도 집값 급락을 막으려고 그 빈 의자에 앉을 무주택자들에게는 비상문을 슬쩍 열어준 거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즉 P2P 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새로 싹 포함해서 2억에서 6억 원의 대출 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아하, P2P 대출 규제요? 그건 왜 포함시킨 건가요? 그 부분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우회로의 철저한 통제입니다. 은행권 대출문을 쾅 닫아버리니까 사람들이 P2P 플랫폼 같은 비제도권 우회로로 막 몰려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했거든요. 아, 돈이 그쪽으로 새어나가는군요. 네, 그래서 퇴로와 우회로를 열어두기는 하되 그 통로의 크기와 자금의 흐름만큼은 정부가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와, 국내 시장에서는 이렇게 대출의 앞문과 뒷문을 진짜 촘촘하게 통제하면서 돈줄을 조이고 있는데 말이죠. 글로벌 자본시장의 흐름은 지금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정반대로 뜨겁죠, 지금. 맞아요. 거시적인 자본의 흐름이 지정학적 변수랑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미국과 이란이 있죠.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의 뇌관이었던 그 중동 리스크가 해소될 조짐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2에서 3주 내, 길어야 2주 안에 이란에서 떠날 것이라며 사실상 종전을 예고했습니다. 네, 진짜 깜짝 놀랄 발언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도 중국 같은 나라가 알아서 할 것이라며 아예 손을 떼겠다는 포기 선언을 해버렸죠. 그 이란 측 반응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잖아요.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 역시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만 확실히 있다면 이 전쟁을 당장 끝낼 의지가 있다고 화답했고요. 네, 이슬람 혁명 수비대나 최고 지도자의 그 저항 의지라는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긴 해서 당장 평화협정이 맺어질지는 미지수지만 금융시장은 벌써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코스피가 무려 8.44%나 급증하면서 5,478선을 돌파했고요. 일본하고 대만 증시도 5%대 급증을 기록했더라고요. 근데 기자님, 제가 여기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수치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수치 말씀이신가요? 바로 3월 수출액입니다.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폐쇄됐고 글로벌 물류가 꽁꽁 묶인 상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수입액도 7%나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글로벌 물류의 동맥이 탁 끊기면 수출로 먹고 사는 무역국가인 한국의 성적표는 곤두박질 쳐야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3월 수출액이 월간 사상 최고치인 800억 달러를 훌쩍 돌파해서 861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네, 숫자가 엄청나죠. 아니, 물류가 마비됐는데 어떻게 수출 물량이 최고치를 갱신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상식을 뛰어넘는 거대한 패권,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힘이 지정학적 위기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결과입니다. 아, 반도체가 물류 마비를 이겼다고요? 네. 물류가 막혀서 발생하는 그 물리적 손실을 전 세계적인 AI 열풍으로 인한 반도체 가격 폭등이 상쇄하고도 남은 겁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확 와닿으실 텐데요. 네,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128GB 낸드 플래시 가격이 1년 전에 2.51달러였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17.73달러로 뛰었습니다. 와, 그리고 8기가 DDR4 가격은 1.35달러에서 13달러로 폭등했고요. 아니 1.35달러에서 13달러요? 무려 863% 상승이라니. 이건 뭐 진짜 가격표에 0이 하나도 붙은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에 물건을 적게 싣더라도 그 안에 든 반도체 칩 하나의 가격이 8배나 훌쩍 뛰었으니 전체 수출액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861억 달러라는 기록이 나온 거군요. 물량은 줄어도 단가가 미친 듯이 올랐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자칫하면 속기 쉬운 역설이 하나 쑥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석유화학 부분인데요. 석유화학이요? 네, 한동안 부진했던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각각 55% 그리고 6%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기자님, 물류가 묶였는데 어떻게 석유화학 수출이 급증했을까요? 글쎄요. 전쟁이 났으니까 뭐 군수용 연료나 관련 화학 제품 수요가 일시적으로 막 폭증해서 그런 건가요? 많은 분들이 딱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출 물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요. 전쟁 여파로 유가와 제품 가격 자체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아, 반도체랑 똑같은 원리네요. 맞습니다. 즉, 배에 싣는 석유 제품의 양은 비슷한데 그냥 영수증에 찍히는 단가만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거대한 착시 현상인 거죠. 잠깐만요. 그 말씀은 숫자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산업이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당장 2주 뒤에 종전이 선언되고 유가가 다시 안정세로 딱 돌아선다면 이 화려한 수출의 거품이 순식간에 푹 꺼질 수도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상 최대 수출이라는 타이틀, 그 이면을 냉정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3월 중순부터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서 휘발유나 경유 등에 대해 수출 통제를 이미 시작했고요. 나프타 수출도 제한했습니다. 아, 아예 수출을 막고 있군요. 네, 통제 이후에 실제 수출 물량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향후 석유화학 전반의 실제 성적표는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와, 글로벌 반도체 자본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들어낸 화려한 숫자의 이면을 보니까 약간 아찔해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대한 글로벌 자본의 파도가 거시경제를 넘어서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그러니까 매일 아침 출근길에 부르는 택시 앱까지 꿀꺽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약 2조 8천억 원의 통째로 인수하려 한다는 단독 기사 내용이죠. 네, 우버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TPG 컨소시엄, 칼라일, 그리고 카카오 측 지분 일부까지 싹 다 포함해서 50% 이상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50% 이상이면 완전히 주인이 바뀌는 거네요. 맞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전체 기업 가치를 약 5조 5천억 원으로 산정하고요. 그 경영권을 약 2조 8천억 원에 사들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미 인수 확약성인 LOC까지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실사에 착수한 상태죠. 저는 이 대목에서 우버의 베팅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우버는 2021년에 이미 SK텔레콤이랑 손잡고 우티라는 이름으로 한국 시장에 야심차게 도전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카카오택시의 압도적인 플랫폼 장악력에 밀려서 사실상 짐을 싸야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다윗의 안방에서 처참하게 져놓고서 이제 와서 그 다윗을 3조 원 가까운 돈을 주고 통째로 사버리겠다. 왜 굳이 지금 이런 천문학적인 결정을 내린 걸까요? 우버의 이런 전략적 선의 이면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대주주들의 아주 절박한 상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엑시트, 즉 투자금 회수입니다. 아, 투자금을 빼야 하는군요. 네, 원래 TPG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은 카카오 모빌리티를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IPO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싹 빠져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플랫폼 독과점 논란에다가 분식 회계 의혹 등등이 겹치면서 IPO가 사실상 무산되어 버렸죠. 아하. 그러니까 거액을 묶어둔 사모펀드들 발등에 진짜 불이 떨어진 겁니다. 아, 주식시장에 폼나게 상장해서 빚세게 팔고 나가려던 계획이 틀어지니까 덩치가 산만해진 이 회사를 통째로 현찰 주고 당장 사줄 글로벌 현금 부자가 절실해진 거군요. 그리고 그 틈을 우버가 날카롭게 파고든 거고요. 네, 정확한 분석입니다. 우버 입장에서도 아시아 시장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퍼즐이거든요. 우버의 다라 코즈로샤이 CEO가 직접 방한해서 한국 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로 했었죠. 아, 직접 오기도 했었죠. 밖에서 경쟁해서 카카오다는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그리고 마침 상대방 대주주들의 자금 회수 통로가 꽉 막혀서 다급해진 상황이라면 아예 막강한 자본력으로 1위 플랫폼의 간판을 사버리겠다는 아주 노골적이고도 확실한 자본주의적 셈법입니다. 와, 결국 상장 실패로 다급해진 국내 사모펀드들의 상황하고 아시아 모빌리티 시장을 통째로 꿀꺽 삼키려는 거대 글로벌 자본의 이해관계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버의 돈다발만으로 이 거대한 딜이 그냥 쓱 성사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라는 아주 험난한 산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이 이번 인수전의 최종 관문이자 최대 변수입니다. 우버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집어삼키게 되면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은 사실상 글로벌 자본의 완전한 독점 체제로 재편되거든요. 독점은 공정위가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공정위가 최근에 해외 사모펀드의 롯데렌탈 인수를 독과점 우려로 단호하게 구러했던 선례를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국민의 일상적인 이동수단이 된 이 핵심 모빌리티 생태계를 외국계 거대 자본이 독점하도록 순순히 문을 열어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봅니다. 확실히 쉽게 통과되기는 어렵겠네요. 네, 오늘 다른 이슈들을 한번 가만히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대출 한도가 막히고 열리는 틈새에서 결정되는 개인의 내 집 마련의 꿈부터 머나먼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당장 내일의 대한민국 수출입 성적표를 뒤흔들고 나아가 우리가 매일 무심코 누르는 택시 호출 앱의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거대 글로벌 자본으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까지 결국 오늘 서울경제신문이 보여준 건 가장 거대한 글로벌 자원과 거시정책의 물결이 가장 개인적인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무섭고 치밀하게 직결되어 있는지입니다. 독자님들의 일상 속 어떤 부분이 또 다른 거대한 흐름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지금까지 다주택자 대출 규제,
미 이란 종전 시그널과 반도체 수출 기록, 그리고 우버의 카카오 모빌리티 인수 추진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